아이고, 혹시 1,000원만 줄 수 있겠습니까? 하루 종일 굶었습니다. 진짜 밥 한 끼만 먹게 해주십시오. 에이, 또 술 사 먹을 거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술 끊은 지 오래됐습니다. 야, 저런 사람한텐 주면 안 돼! 그거 다 속이는 거야. 그래도 저는 사람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철물점 했었습니다. 자식 셋 키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밥 한 끼가 어렵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이 돈으로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먹을 수 있겠죠? 나도 언젠가는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겠지요. 안녕하세요. 사연 나팔수를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려운 환경에서 자식 셋을 훌륭히 키워냈지만 결국 몹쓸 자식들은 형편이 어려운 아버지를 내팽개 쳐버렸습니다. 결국은 국제시장에서 국어를 하며 하루하루 연명을 하며 노숙자가 되어 버린 아버지가 결국 재기에 성공하는 사연입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더 재미있는 사연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부산 국제시장의 복잡한 골목길 한복판. 한겨울 바람에 몸을 웅크린 채 손을 내민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낡은 모자와 누렇게 바랜 점퍼, 손등은 터져 피가 배어나왔고 눈빛은 희망을 잃은 채 먼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바쁘게 발길을 옮길 뿐 그 누구도 그 노인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성철. 올해 68, 누구에게도 이제 아버지라 불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한때 누구보다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25,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시작했던 청년 시절,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에 다니며 매일같이 철판을 날랐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하루하루를 아껴 모았고 결혼 후에는 직접 손수레를 끌며 폐철을 모으는 일까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30대 중반, 작은 꿈을 품고 국제시장 근처에 1.5평 남짓한 철물점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치, 드라이버, 못 종류 몇 가지밖에 없었지만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을 다하며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우비를, 추운 날이면 난로용 연탄을 팔았고 시장 상인들에게는 새벽마다 물건을 직접 배달하기도 했습니다. 가게는 점점 커졌고 조금씩 중고, 공구도 취급하게 되었으며 40년 동안 그는 그 철물점을 자신의 전부처럼 지켰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세 자녀를 키워냈습니다. 큰아들 정태우는 고등학교 때부터 성적이 좋아 서울의 명문대 경제학과를 나왔고 지금은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둘째 딸 정윤정은 간호학을 전공한 후 현재는 경기 용인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간호사로 근무 중입니다. 막내 아들 정지우는 늦깎이로 대학을 나와 자영업에 뛰어들었고 경기 일산에서 자동차 부품 납품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어릴 때 그는 가게 한쪽 창고를 헐어 공부방을 만들었습니다. 공부가 끝나면 직접 손으로 만든 라면 한 그릇을 내어주며 공부 열심히 해라. 아버지는 이 손으로 너희 인생 길 닦아주는 거다. 그렇게 세 자녀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철물점은 더 이상 시대에 맞지 않았습니다. 대형 공구 유통업체가 들어서고 온라인 판매가 확대되면서 손님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월세는 오르고 빚은 쌓였고 결국 그토록 아꼈던 가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무렵 아내 역시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병원비라도 도와달라 했지만 모두 바쁘다며 연락을 피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날 때 곁에 있던 건성철 혼자였습니다. 장례를 치른 날 밤 그는 큰아들 정태우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잠깐이라도 내 집 근처에서 일자리라도 알아볼 수 있겠나? 하지만 아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집 대출 갚느라 힘들어요. 아이 학원비도 벅찹니다. 솔직히 아버지까지 책임지긴 어렵습니다. 둘째 딸 윤정은 얼굴을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저희 남편도 아버지를 그리 좋아하지 않아요. 가족끼리 불편해질 일 만들지 말아주세요.
막내 정지훈마저 가게가 어렵다는 이유로 방문을 거절했고 이후 그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성철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아내도 없고 자식도 등 돌린 채 의지할 사람 하나 없는 세상. 그는 결국 국제시장 한 구석에 쪼그려 앉은 채 손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은 한때는 자식들 도시락을 싸주던 손이었고 한때는 무거운 철제 박스를 들어올리던 손이었으며 한때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걸었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이제는 누군가의 자비를 구걸하는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국제시장의 하루는 언제나 부산했습니다. 상인들의 호객 소리, 관광객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그 소리 사이를 비집고 들려오는 한 노인의 작고 떨리는 목소리. 저 잠시만요. 혹시 1,000원만 주실 수 있을까요? 정성철은 낮에는 시장 골목 모퉁이에 앉아 밤에는 주차장 옆 철제 컨테이너 그늘 아래 몸을 웅크렸습니다. 처음에는 차마 손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평생을 일하며 살아왔고 어느 누구에게도 손 벌린 적 없었던 사람. 그런 그가 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며 손을 내미는 건작이 자신을 부정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배고픔은 자존심보다 더 무서운 적이었습니다. 처음 구걸에 성공한 날, 지갑에서 1,000원짜리를 건넨 젊은 남성은 한참을 망설이다 돈을 내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죄송한데 술 사 마시지는 마세요. 그 말 한마디에 성철은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시장 입구 포장마차에서 1,000원짜리 어묵 2개를 사 먹으며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겨울이 오자 상황은 더 끔찍해졌습니다. 비닐을 주워 덮고 자던 밤 등줄기를 타고 스며드는 한기와 쉴 새 없이 울리는 뼈마디의 통증은 이제 죽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들게 했습니다. 그는 손수레 하나를 얻어 빈병, 폐지, 고철 조각을 모으며 조금씩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언덕을 오르던 어느 날 숨이 턱 막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엔 오래된 흉터가 벌어졌고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그 순간 길 건너에 어느 국밥집에서 사장이 문을 열고 그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아버지, 여기 와서 따뜻한 거 한 그릇 드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는 얼어붙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저 허리를 굽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국밥을 받아들고도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누군가가 그를 사람처럼 대해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따뜻한 손길은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쓰레기처럼 외면하거나 심지어는 욕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일할 힘도 있는 양반이 구걸이나 하고 앉았네. 어이, 여긴 앉지 마요. 손님 놀라요. 그럴 때마다 성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리를 옮겨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회의 일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거기 있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하루는 폐지를 줍고 돌아오는 길에 그가 어릴 적 정태우의 손을 잡고 걸었던 시장 앞 골목길을 지나다 멈춰섰습니다. 그때 그 골목에서 정태우가 처음 받아온 상장 들고 달려오며 아빠, 나 1등 했어. 라며 안기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눈을 질끈 감고 다시 손술의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땐 정말 행복했는데. 그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졌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가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족은 더 이상 그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비는 종일 그쳤다 내리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축축이 젖은 골목 바닥을 끌며 정성철은 손수레에 실은 고철 상자 몇 개를 힘겹게 끌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허기를 달래줄 빵 한 조각도 구하지 못한 날, 몸속까지 젖은 채 시장 한쪽 구석진 곳으로 들어가 몸을 녹이려던 순간 누군가의 시선이 그를 뚫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성철이 형님 맞으십니까? 나직지만 오래된 음성이었습니다. 머리를 들어 바라보니 검은 우산 아래에서 반쯤 놀라고
반쯤 떨고 있는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박정만, 성철과 젊은 시절 함께 철물 유통 일을 하며 같이 새벽 트럭에 매달리고 같이 술잔을 기울이던 오래된 친구였습니다. 형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정만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오래전처럼 호칭을 붙이며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성철은 아무 말 없이 눈을 피했습니다. 형님, 성철이 형님 맞죠? 예전엔 날마다 땀범벅으로 뛰던 분이었는데 이게 어째 이런 꼴이 된 겁니까? 성철은 우산 아래로 내려온 빗방울을 뚫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살다 보니 그렇게 됐더라. 담담한 한마디. 그러나 그 말 안에는 아내의 죽음도, 자식의 배신도, 무너진 자존심도 다 담겨 있었습니다. 정만은 눈시울을 붉히며 우산을 접고 그의 손수레를 대신 잡았습니다. 형님, 이러지 말고 제 가게로 갑시다. 지금 당장 제 가게로 가서 씻고 밥부터 먹읍시다. 부탁입니다. 성철은 처음엔 머뭇거렸습니다. 구겨진 자존심이 다시 들춰지기라도 하는 듯 고개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빗물에 젖어 이미 눅눅해진 셔츠처럼 그의 마음도 이미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따라간 곳은 박정만이 운영하는 서면 부속 골목시장. 안쪽에 중고 가전 전문점이었습니다. 옛날엔 철물 납품하던 작은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리모델링도 되어 있고 직원도 몇 명 두고 있었습니다. 정만은 직원들에게 말을 아끼고 그를 곧장 가게 뒤편에 마련된 창고 안 휴게실로 안내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담긴 대야를 내밀고 묵은 옷 대신 세탁된 옷가지를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국밥 한 그릇을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형님, 미안합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진작 찾아볼 걸 제가 너무 무심했습니다. 성철은 국밥을 바라보다가 젓가락을 들지 않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 뜨거운 국물이 자신에겐 과분하다는 생각이 속에서 올라오는 눈물과 함께 섞였습니다. 고맙다. 정만아, 사람이 이렇게도 다시 따뜻해질 수 있구나. 박정만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형님, 아직 안 늦었습니다. 형님은 그 성실함 하나로 평생 살아오신 분입니다. 제가 그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일어나 봅시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정성철은 긴 세월 만에 깨끗한 담요 아래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바닥이 아닌 매트리스 위, 차가운 시멘트가 아닌 따뜻한 방바닥 위에서 그는 오래도록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아직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였구나. 정성철은 박정만의 도움으로 국제시장 구석의 작은 창고 공간을 얻게 되었습니다. 문도 덜컹거리고 벽에는 녹이 슬었지만 그 안에는 중고 기계 몇 대가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용접기, 전기 드릴, 절단기, 발전기 고장 났거나 부품이 낡아 버려진 물건들이었습니다. 형님, 옛날에 철물점 할 때 공구 수리도 직접 하셨잖아요. 이거 한번 만져보세요. 제 주변 거래처에서 못 고쳐서 쌓아둔 것들인데 만약 형님 손으로 살릴 수 있으면 정말 제대로 다시 시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성철은 한참을 말 없이 그 기계들을 바라보다 조용히 장갑을 끼웠습니다. 얼마 뒤 덜컹거리던 발전기가 조용히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회전날이 흔들리던 절단기도 모터만 갈고 정비하니 정확한 각도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변 상인들이 하나 둘 고장난 기계들을 들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이거 중고 톱인데 아무도 못 고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소음도 심하고 전원도 잘 안 들어와요. 정철은 문제를 일일이 체크한 뒤 부품 교체는 꼭 필요한 것만 했고 고칠 수 있는 건 직접 납땜하고 배선 정리해 원래보다 안정되게 만들어냈습니다. 이 정도면 새 거보다 낫네, 사장님. 대체 이 손기술 어디서 배우신 겁니까? 그의 손끝은 단순한 기술이 아닌 경험으로 다져진 감각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철물점을 지키며 수많은 고객의 기계를 직접 만져봤던 손. 부품 하나, 소리 하나만 들어도 고장 원인을 짚어낼 수 있는 노련함. 그게 바로 기술이 아니라
명인의 감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 옆에 공구 도매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혹시 수입산 고압 세척기 고칠 수 있습니까? 독일에서 들여온 건데 AS가 안 돼서 다들 손을 못 댑니다. 정철은 잠시 고민하다가 한번 보자라고 말하며 세척기가 있는 공장 쪽으로 직접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외국어로 쓰인 매뉴얼, 낯선 회로 설계. 하지만 그는 회로를 하나하나 따라가며 문제를 찾아냈습니다. 이거 과열 방지 센서가 무너졌네요. 우회 회로 하나 만들어서 잡아주면 됩니다. 작업 시간 3시간. 전문 기사도 포기했던 수입 고압 세척기가 정철의 손끝에서 다시 소리내며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공장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와, 이걸 살리다니. 진짜 장인 맞네. 이거 진짜 기사님들 다 못했거든요. 대박이네. 이름 뭐라 하셨죠? 정정 사장님. 며칠 뒤 국제시장 골목 어귀에는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큰 기계 고장 났으면 정 사장님한테 가져가 봐. 수입산도 고친다더라. 기계의 귀신이라더만. 그 양반. 원래 철물점 40년 했던 사람이라더라. 정성철의 가게는 간판 하나 없이도 점점 사람들이 줄을 서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작업대 앞에 앉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 손 아직 살아있구나. 그날도 그는 여느 때처럼 창고에서 대형 절단기에 나를 교체하고 있었다. 울산에 있는 철가공 공장에서 연락이 와 중고 기계를 보러 가기 전 준비 중이었다. 그때였다.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엔 익숙한 이름. 이상우 과장 명진 메디테. 여보세요. 정 사장님, 바쁘십니까? 예, 뭐 좀 만지작거리다 말았습니다. 이번 건 좀 다릅니다. 병원 쪽인데요. 병원이요? 그 단어에 정성철은 망치질을 멈췄다. 지금껏 그의 손에 들려온 기계는 공장의 절단기, 굴착기, 발전기, 모터가 전부였다. 병원 장비라니 그에겐 낯선 세계였다. 금정구 남산동 침례병원이라고 아시죠? 예, 들어는 봤죠. 옛날에 이름 있던 병원이잖소. 네, 근데 거기 이번에 완전히 문 닫습니다. 내부 장비 전량 정리한답니다. MRI, CT, 엑스레이, 초음파, 혈액 검사기기 한두 푼짜리가 아니죠. 정성철은 한참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근데 내가 병원 장비는 잘 모르지 않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물건들 다 정품이긴 한데 병원 쪽에서도 어차피 고철로 버릴 생각이랍니다. 아무도 가져갈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럼 고철값에서 조금 얹어주면. 정확합니다. 사장님처럼 기계 다룰 줄 알고 책임지는 분이면 딱이죠. 하실래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작업대 앞에 앉아 있었다.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했다. 병원 장비는 단가도 높고 민감한 기계일 것이다. 하지만 그만큼 수익도 클 수 있는 미지의 세계. 내가 그동안 기계 손 만진 지가 몇 년인데 일단 가보는 거지. 며칠 뒤 그는 낡은 트럭 한 대를 끌고 침례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은 썰렁했고 복도 곳곳엔 이삿짐 박스와 케이블이 널브러져 있었다. 3층 영상의학과, 커버가 벗겨진 MRI 기계 한 대가 조용히 그의 눈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옆방, 묵직한 몸체의 CT 스캐너. 전원을 켜보니 기계는 살아있습니다. 입회하던 관계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거 진짜 기회일지도 모르겠구먼. 그날 정성철은 병원 내부 장비 12대를 고철 단가보다 약간 높은 금액에 일괄 계약했다. 그리고는 부산 외곽에 있던 한창 비어있던 창고를 의료장비 전문 정비창으로 개조했다. 기계는 기계다. 분해하고 청소하고 조율하고 내가 그동안 했던 거랑 다르지 않다. 하지만 그는 의료장비에 대해선 정확한 사양과 시장 가격을 잘 몰랐다. 그래서 그는 과거 수입산 장비 유통하던 영업직 2사람을 스카우트했다. 제가 영업하고 사장님은 수리와 세팅 맡으시죠. 요즘 새 병원들 장비가 바뀌느라 중고 찾는 데 많습니다. 의료장비 쪽은 정말 달랐다. 병원 개원 비용이 크기 때문에 절반 가격에
작동 안정성까지 보장되는 장비 능계원 예정 병원들에겐 더없이 매력적이었다. 그의 말 그는 병원 장비 매출만으로 수억 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김해에서, 마산에서, 심지어 서울 수도권에서도 정 사장 의료 장비가 가성비 최고라는 입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정성철은 매일 밤 장부를 정리하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오는 게 아니라 달려간 놈한테 오는 거더라. 창고 사무실, 벽엔 수십 개의 거래처 명단이 정리돼 있고 한쪽 책상 위엔 병원 로고가 찍힌 계약서들이 깔려 있다. 정성철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자신의 은행 계좌를 열어본다. 총장고 3억 7,200만 원 적금, 1억 5천만 원 비상예금 8천만 원 유동, 자금 1억 4천만 원. 그는 웃음을 지었다. 묵직한 안도의 숨과 함께. 그리고 창고 한 구석에 있는 낡은 상자, 거기엔 그가 길에서 입던 때 묻은 외투, 터진 운동화, 그리고 국밥 쿠폰 하나가 남아 있었다. 그는 조용히 그 국밥 쿠폰을 손에 들며 혼잣말했다. 이거 한 장 얻겠다고 하루 종일 추위를 버텼었지. 눈물이 아닌 작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때 그 굶주림이 내 지금을 만들어줬구먼. 그날은 유난히 창고 앞이 조용했다. 한참을 낡은 트럭을 손질하던 정성철에게 직원이 와서 말했다. 사장님, 누구 오셨는데요? 고개를 들자 정장을 입은 남녀 셋이 조심스레 그의 가게로 들어오고 있었다. 큰아들 정태우, 둘째 윤정, 막내 정지훈. 세 자식은 초라한 눈빛으로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오랜만입니다. 정성철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저 조용히 그들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날 창고 앞에 서 있는 세 남매를 본 정성철은 한눈에 느낄 수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구나.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건 큰아들 정태우였다. 아버지 제가 다니던 회사가 부도났습니다. 대표가 40억 원 횡령하고 해외로 도망쳤습니다. 저는 이사 명의로 보증이 돼 있던 계약 때문에 개인 채무 5억이 제 명의로 남았고 집도 차도 다 팔아도 못 갚습니다. 정성철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둘째 정윤정은 눈이 충혈된 채로 말을 이었다. 남편이 3년 전부터 몰래 인터넷 도박을 해왔어요. 결국 빚을 감당 못하고 저한테 이혼 통보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아이 셋 대리고직장도 그만두고 이제는 생활보호 신청까지 했습니다. 막내 정지우는 주저앉다시피 무릎을 꿇었다. 사업한다고 큰 소리 쳤는데 코로나 때 공장 납품 줄고 마지막엔 거래처가 부도 나면서 제가 끌어쓴 사채까지 못 갚게 됐습니다. 지금은 신용불량자에다가 출국 금지까지 걸렸습니다. 다 잘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아버지 혹시 조금만 도와주실 수 없겠습니까? 정성철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럼 너희가 날 외면했을 땐 어디서 뭐 하고 있었던 거냐? 정적이 흘렀다. 나는 국밥 하나 얻으려고 젖은 길바닥에 무릎 꿇고 있었다. 자식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정성철은 잠시 외투를 벗더니 고개를 돌려 말했다. 돌아가라. 지금의 나는 너희에게 줄 게 없다. 내가 가진 건네가 길바닥에서 주워온 것들이고 내 손으로 만든 것이야. 아버지 제발요. 우린 진짜 잘못했어요. 하지만 그는 차갑게 돌아섰다. 지금 하는 말은 내가 길바닥에 있을 땐 하지 않았던 말이야. 자식들은 울먹이며 돌아갔다. 정성철은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한참 후 창고로 다시 들어갔다. 며칠 뒤 거제도 장목항. 정성철은 마지막 병원 납품을 마치고 지인의 트럭을 빌려 바닷가로 향했다. 차 뒤엔 초음파 기기 하나가 덜컹였고 뒷좌석엔 방수 바지가 놓여 있었다. 설치를 마치고 항구 근처 작은 횟집에서 식사를 한 뒤 그는 낚시대를 들고 받아 앞 나무 의자에 앉았다. 갈매기 소리, 잔잔한 물결, 그리고 고요한 해안 바람. 그는 작은 통발을 던지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할망구 하나 있으면 좋을 텐데 밥은 같이 먹고 밤엔 TV도 같이 보고 말이야. 그는 웃으며 낚싯대를 던졌다. 멀리서 찌가 바다에 가라앉았다. 다시 올라오고 있었다. 조용히 흐르는 물결 소리 사이 바람을 타고 전화벨이 울렸다. 정 사장님, 고성 쪽 새로 개업하는 병원에서 심전도 기계랑 초음파 기계 문의 들어왔습니다.
알았어요. 잔고, 재고 확인하고 내일 아침에 출발하자고 전해요. 전화를 끊고 바다를 바라보던 그는 조용히 낚싯대를 세우고 손으로 바닷바람을 막았다. 이제는 누가 그를 버리지도 그가 누구에게 매달리지도 않는다. 그는 이제 자신의 두 손으로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운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어쩌면 새로운 만남이 기다릴지도 모른다는 소박한 기대 한 조각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 이제야 내가 좀 살고 있는 것 같구먼. 멀리서 찌가 살짝 흔들렸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낚싯대를 들어 올렸다. 바닷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고 그의 인생은 다시는 구걸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단단하고 충분히 따뜻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